안녕하십니까. 경향언론 제3주차 2교시 기업의 설립과 성장 공부하겠습니다. 제2교시는요 2절과 3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2절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입니다. 기업 규모 확대, 기업의 성장 방법, 기업의 국제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기업 규모의 확대입니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요. X축 보니까 조직의 연령, 미성숙 단계고요. 성숙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Y축은 조직의 규모예요. 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해가는 과정,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1단계를 보니까 리더십의 위기겠죠? 리더십의 위기. 저 사장 잘하는 거야? 저 사장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야? 그 초창기에는 이 리더에 의한 창의력에 의한 성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2단계는 자주성의 위기, 지시에 의한 성장, 방향을 아는 사람은 물론 의사소통을 하겠지만 일단 리더가 주로 방향성을 잡아주겠죠. 일반 초반에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지시에 의한 성장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통제 위기, 권한 이양에 의한 성장, 이게 뭔 말일까요? 이제 처음에는 오너 혼자서, 사장 혼자서 했겠으나 이제는 각 부서장에게 권한을 이양시켜야 되겠죠. 부서장들한테 권한을 이양을 하다 보니 통제에서 조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정에 의한 성장, 업무 위기, 다 권한도 이양했고요. 하다 보니 나는 이 부서가 맞지 않아요. 나는 영업하고 싶어요. 나는 생산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서로 역할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조정도 이제 해줘야 되고 그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협동에 의한 성장,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가면 이제 협동에 의한 성장 생기겠죠. 그 무슨 위기냐? 글쎄요, 이제 위기가 뭐가 있을까요? 네, 경쟁에 의한 위기일까요? 위기가 점점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기업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기업은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되겠죠. 유지 성장, 그렇죠? 유지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발전해 나가는 거죠. 원래 시장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업. 기업의 규모 성장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국가와 국가도 뭔가 인원이 많아야, 규모가 커야 큰 소리도 좀 칠 수 있는 것이고, 학교도 일단 인원수가 많아야, 학생 수가 많아야, 졸업생 수가 많아야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도 경쟁업체보다 규모도 크고 인력도 많으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기업의 규모란 적정 기업의 규모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떤 과정 거쳐서 생산 기술에 맞춰 가지고 시장의 수에 맞춰서 원래 공급에 맞춰 가지고 자본의 조달 능력에 따라서 적정 기업 규모를 찾아가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또 옷을 입어도 여러분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좋다고 큰 거 입을 수 없잖아요. 내가 겨울에 밍크코트 500만 원 주고 샀어요. 이 옷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한여름에 그 비싼 밍크코트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기업 규모 확대, 기업 규모를 확대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분업의 발달과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겠죠. 규모 커지면 앞에서 규모 경제, 범위 경제 가능하겠죠. 원재료 등의 대량 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 등이 유리하여 제품 판매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높은 신용도로 인해 가지고 자본 조달이 쉬워지겠죠. 동네 조그만 소기업보다 대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가서 자본 조달 그만큼 수월하겠죠. 금료 등의 대우가 좋고 안정된 인식으로 우수한 인재 등용에 유리하다. 뭐 대기업은 네 그러겠죠. 서로 가고 싶어 하겠죠. 대기업의 단점 뭘까요? 분담 업무에 의한 작업의 단조로움으로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어요. 조그만 기업 같으면 내가 소파도 만들고 판매도 하고 AS도 하고 다 하겠지만, 대기업 같으면
나는 조립만 하고, 나는 판매만 하고, 나는 AS만 하고, 그러겠죠? 그런 얘기예요. 관리계층의 증대로 인해 가지고 관리비용이 증대될 수 있다. 조금 할 때는 사장이랑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한 울타리에서 놀았었는데, 사원 있고, 대리 있고, 과장 있고, 부장 있고, 이사 있고, 상무 있고, 전무 있고, 사장 있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고정비용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환경분야에 빠른 대처가 불리하다. 오토바이는 방향을 잘 틀 수 있겠지만 덤프트럭은 방향 바꾸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소기업은 시장 변화에 빨리 적응, 대기업은 시장 변화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경영의 다각화, 새로운 업종에 진출해 가지고 기존의 업종과 함께 운영하며 경영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 수직적인 다각화, 자기 분야에 포함된 분야를 확장하는 것, 수평적인 다각화, 같은 계열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 복합적 다각화, 기존 제품과 관계없는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재벌이죠. 자동차도 했다가, 금융도 했다가, 전자도 했다가, 건설도 했다가, 항공도 했다가, 등등등등. 그렇죠? 복합적 다각화예요. 복합적 다각화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수직적인 다각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수직적인 다각화? 하나. 점점점 발전해 가는 거죠. 아파트를 지으려니까 유리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뭐가 다 필요한 거겠죠.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것도 필요한 거겠죠.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호텔도 짓고 싶고 건물도 짓고 싶고 리조트도 짓고 싶고 휴양소도 짓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그렇죠? 수직적인 다각화, 수평적인 다각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합치면 종합적인 복합적인 다각화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재벌들 말하는 겁니다. 기업의 집단화, 콤비나트 이런 게 있다고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기술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수 기업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고 일정 지역 내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공동 이용으로 생산을 지역적 공간적으로 결합하는 걸 콤비나트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란 생산 판매의 거점을 여러 나라에 걸쳐 배치하는 거대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카콜라 가장 유명한 다국적 기업이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다국적 기업이에요. 전 세계 다 나가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중국 가 있고, 인도에도 가 있고, 베트남에도 가 있고, 많이 가 있죠? 다국적 기업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맥도날드, 뭐 KFC, 전 세계 어디 가도 맥도날드 다 있어요, 여러분들. 바가지 안 써요. 유럽에 가도 동남아 가도 맥도날드 다 있거든요. 뭐 햄버거가 거의 비슷하고요. 아이스크림, 저렴하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맥도날드 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돼요. 한국에서 500원짜리 유럽에 가면 한 1,500원 받을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 다국적 기업의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이 있을까? 현지국에서는 고용 창출되겠죠? 뭐 맥도날드가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 맥도날드 직원들도 한국 사람 쓰게 되잖아요. 반대로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미국 사람 쓰겠죠. 현대차가 중국 그 북경 베이징에 진출해 있어요. 공장 가보면 분명히 여기는 현대자동차 공장인데 공장에 있는 사람들 100%가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현지인 고용 창출되는 거겠죠.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있겠죠. 경영 기법 등의 전술로 인해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다국적 기업 막지도 말고 우리 같이 경쟁하면서 힘 키워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 진출하면 되는 거예요. 선제 공격이 중요한 거겠죠. 니들 올래? 우리가 나가서 해외에서 한번 붙어보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국 기업 오면은 그래 경쟁해보고 니네 미국에서 한번 같이 붙어보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제 3자인 중국 가서 한번 경쟁해보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더스탠드? 다국적 기업이란 또 무엇인가? 문제점도 있네요.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보입니다. 세계적인 과점 체계 파급할 수 있다. 그러겠네요. 콜라는 제가 보기 과점 아닐까요? 우리나라도 뭐 코카콜라 여러분들 저 코카콜라하고 뭐 홍보해 줄 일 없어요. 있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코카콜라. 세계적인 과점체겠죠. 전 세계 어디 가도 코카콜라 다 있고요. 그렇죠? 아마 과점체일 것 같아요. 코카콜라가 없다면 무슨 코카콜라를 먹을까 고민되겠죠? 펩시? 예. 펩시하고 코카하고는 시장 점유율이 차이가 많아요. 현지 기업에게 돌아갈 자본을 독점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지 국내 기술 개발 고용 기회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글쎄요, 맥도날드 햄버거, 우리도 뭐 롯데리아도 있고 뭐 롯데리아 햄버거 업체를 많이 키우고 싶은데 맥도날드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국내는 롯데리아가 커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롯데리아는 또 롯데그룹에서 하니까 버티는 거겠죠. 아마 햄버거 롯데리아가 좀 작은 중소기업 업체였다면 많이 흔들렸겠죠, 경영에서. 국제 투자를 둘러싼 투자국과 수입국 간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세제 차이를 이용한 조세 피해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 등등등등 문제는 좀 있겠죠. 그래서 뭐 다국적 기업 좋은 점도 있겠으나 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취업을 한다면 이 다국적 기업에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겠어요. 우리나라 식품업체 중에서 유명한 다국적 기업이 하나 있죠. 오리온, 초코파이. 아마도 식품업체 중에서는 독보적인 다국적 기업 아닐까요? 국내에서는 뭐 혜태라든가 뭐 롯데라든가가 잘 나갈 수 있겠는데, 아마 해외에서는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더 유명하겠죠. 초코파이는 러시아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공장이 한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베트남에도 한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일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일한 다국적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농심이라든가 이런 라면도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커지길 기대합니다. 다국적 기업 또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지국은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뭘까요? 외환위기라든가 만성적인 자본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국적 기업의 직접 투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투자를 하잖아요. 일단 롯데리아가 들어오면 한국의 수많은 건물들을 사든지 임대를 하겠죠. 빌리겠죠. 거기에 필요한 종업원들 다 뽑아야 되는 거겠죠. 벌어서 롯데리아에 필요한 모든 또 재료들은 해외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지만 국내에서도 많이 또 소모가 하겠죠. 그런 거 아닐까요?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거겠죠. 해외 투자를 적극 수용한 아시아 신흥공화국의 성공적인 경제 성장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첨단 기술 분야의 성장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 넘어갈까요? 조인트 벤처가 있어요. 합작회사라든가 공동 출자회사, 즉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조인트 벤처. 영리 목적성, 근본적인 목적은 이익 획득에 있고요. 공동 목적성, 공동 계산이나 손익 분담을 해주고 있고요. 단일 목적성, 협정으로 지정된 사업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일시성, 계약 기간 동안만 유지한다. 그 조인트 벤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합작회사, 공동 출자회사,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왜? 이런 목적에 의해서 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제3절 기업의 집중과 배제 공부하겠습니다. 기업의 집중에 의, 기업 집중이 돼 있어요. 기업 집중은 단합이 있고요. 전략적 제휴가 있고요. 계열화, 합병화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단합하는 경우. 같은 가격에 팔자, 같은 조건에 팔자,
너 이 지역 서로 침범하지 말고 네 지역에서만 팔아라 이런 게 있고, 전략적인 제휴, 뭐 가격도 있고, 우리 일시적으로 한번 서로 생산 기술 개발 같이 하자, 뭐 같이 공동 판매하자, 원료 같이 구입해오자 이런 거. 계열화 합병화, 타사끼리 같은 계열끼리 같이 합병하는 경우겠죠. 그런 거. 기업 집중, 어려운 게 없으니까 통과. 기업 집중의 형태가 있어요. 낙서가 있네요. 카르텔, 기업 연합이 있고요. 판매 카르텔이 있고요. 가격 카르텔이 있고요. 조건 카르텔이 있고요. 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카르텔에는 가격 카르텔이 있어요.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서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것, 가격 카르텔. 조건 카르텔, 가격 카르텔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조건 등을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 카르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건 카르텔은 할인하지 말아라. 가격은 너희들 알아서 하는데 할인도 하지 말고 배달시켜주지 말고 AS 하지 말고 서로 이런 조건은 같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겠죠. 수량 카르텔 있어요. 판매 기업 간에 수량 판매에 대해서 협정하는 경우 한 달에 서로 만 개씩 팔자 이런 거겠죠. 지역 카르텔이 있어요.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상호 분담해 가지고 타 기업의 판매 지역에 상호 침범하지 않는 것을 협정하는 것. 소주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소주. 소주가 지역마다 다 다르죠. 서울 경기에 파는 게 있고 뭐 충청도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경상도권, 전라도권, 또 제주도권. 아마 서울 경기는 참이슬하고 처음처럼인가요? 그렇게 있고 어느 쪽은 경월, 어떤 쪽은 보배, 어떤 쪽은 금복주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공판 카르텔, 공동 판매 기관을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참가 기업의 모든 판매가 이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협정하는 걸 우리가 이제 신디케이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신디케이트란 말은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아, 나 이런 단어 한번 들어본 적 있어 라고 하면 뭐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기업 집중 형태 보니까 또 구매 카르텔이 있어요. 판매 카르텔이 있으니까 구매 카르텔도 있겠죠. 이건 화면을 이렇게 구성해 놓으니까 좀 피곤하네요. 외국에서 원자재를 도입해 가지고 생산해야 될 경우 각 가맹업끼리 구매량을 할당해서 공동 구매하는 카르텔을 말하는 겁니다. 해외에서 원료 수입해 올 때 같이 하자. 운임비도 싸고 뭐 이런 경우 있겠어요. 판매 카르텔 또 있네요. 가맹기업 간의 과잉 생산에 따르는 재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에 따른 상호 체결하는 카르텔을 우리가 판매 카르텔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트러스트 화면이 하나하나 나오니까요. 당황스러워요. 트러스트란 무엇이냐?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독점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자본적으로 결합하는 기업의 활동 형태를 우리가 트러스트, 즉 기업 활동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내용도 지나가도록 할까요? 또 뭐가 있나요? 콘체른이 또 있네요. 콘체른은 무엇인가? 몇 개의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주식의 소유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집단을 우리가 콘체른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주식 소유 방식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고요. 또 금융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중역 파견에 의한 인적 결성 방식도 있고 서로 자본을 교환함으로써 상호관계가 밀접해지고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콘첼은 여러 가지 공부했네요. 네. 신디케이트 들어봤고 트러스트 들어봤고 이런 용어들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처음 이런 용어들을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경영학 공부하면서 들어봤고요. 여러분도 사회 시간에 혹시 고등학교 때 들어봤다면 좀 친숙할 것이고 네, 아마 대부분 처음 듣는 용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용어들이 있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 친구가. 피곤하네요. 저는. 네.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의란 무엇이냐? 카르텔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앞에서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공부했었죠. 그 특징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공부했었는데 같이 한 표에 놓고 비교해 보면 좀 재밌죠. 의란 카르텔은 기업의 연합이고요. 트러스트는 기업의 활동이고요. 콘체른은 기업의 집단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콘체른이 재벌인가요? 목적은 무엇이냐? 부당경제를 배제하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업을 연합하는 것이고요. 트러스트는 경영 합리화라든가 실질적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콘체르는 내부 경영의 통제와 지배를 위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고, 독립성, 기업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거겠죠. 뭐 판매 카르텔 있고 뭐 하는 거니까. 트러스트는 독립적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콘제르는 법률적 독립과 경제적인 결합을 갖추는 게 콘제른이다 보는 것이고, 결합이에요. 동종기업의 수평적인 결합이고, 그렇죠. 뭐 처음처럼 뭐 참이슬, 뭐 보배, 경월, 뭐 금복주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동종기업들 간의 수평적인 결합이겠죠. 트러스트는 수평적, 수익적인 완전 결합이고, 자본의 수평과 수직 결합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구속력은요, 협정 조건에서만 제한을 받는 것이고, 트러스트는 완전 내부 가능성과 통제고, 콘체르는 경영활동의 구속과 지휘고, 발생국은 독일, 미국, 독일 이렇게 또 구분하고 있네요. 그래서 카르텔과 트러스트와 콘체르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내용보다는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르는 뭔가 기업 집중 형태에서 많이 봤던 용어구나, 이런 단어가 있구나 만 인식하셔도,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전 성공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저도 이 정확한 내용도 잘 몰라요. 의미는 알고 있지만. 지나가 볼게요. 또 이렇게 해놨네요. 특수회사가 있고요. 종속회사가 있어요. 이건 재벌은 아닌데 어떤 지주회사라고 보면 지주회사.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니나 현대차가 있으면 현대건설로 할까요? 현대건설이 있으면 종속된 회사들이 또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있으면 시멘트 회사라고 그럴까요? 현대시멘트가 있고, 현대 철강이 있을 수 있겠죠? 현대철강이 있을 수가 있죠. 종속된 회사죠. 자회사 비슷하게 종속된 회사들이죠. 이건 지주회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현대시멘트가 있으면 현대시멘트 회사 밑에 또 뭐가 또 있겠죠. 뭐 여기가 보면은 뭐 탄광? 시멘트를 하려면 석회암인가요? 석회를 탄광에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광도 있을 것이고, 탄광을 실어 날릴 또 운송업체, 트럭업체, 화물업체가 또 있어야 되겠죠. 탄광을 또 운영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라락 하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종업원의 용역업체도 있어야 되겠죠. 또 운송업체가 필요하면 거기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뭐 주유소? 정유회사? 굳이 정유를 그때마다 할 필요 없이 트럭 운송하게 되면 자체 내 정유회사 기름 갖다 놓고 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겠죠. AS데타, 차량 정비소, 이런 거. 그래서 특수회사, 지주회사가 있으면 이 같은 종속회사가 있고, 그 밑에 또 딸린 회사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한은행을 우리가 신한지주회사라고 불러요. 신한지주회사 이렇게 또 불러요. 이거죠. 그 밑에 있냐면 신한카드가 있을 수 있겠죠. 신한카드가 있고, 신한 또 투자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신한 또 증권사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거죠. 신한증권회사, 뭐 신한카드가 있고, 밑에 또 자회사들이 이렇게 또 있겠죠. 바로 이게 지주회사의 지배형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대빵이죠. 대빵. 여기만 여러분들이 장악하시면 다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통신 같은 거 하나 업체만 여러분 장악하시면 밑에 하청업체가 한 50개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은행만 장악하면 밑에 이 하청업체들이 한 50개 된다는 거예요. 국민은행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가 봐요. 넘어가 볼까요? 또 있네요. 그 외에 기업 집중. 기업의 계열화가 있고요. 기업의 계열화에는 수직적 계열화가 있고요. 수평적인 계열화가 있고요. 분기적 계열화가 있고요. 복합적 계열화가 있고요. 사행적 계열화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수직적 계열화란 무엇인가? 이종의 생산 단계 기업의 집단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끼리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가 봐요. 다른 애들끼리. 수평적 계열화는 동일 생산 단계 기업에 서로 집단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분기적인 계열화는 같은 공정 또는 원료에서 이종 제품 공정이 분기화하는 기술적 관련을 갖는 계열화를 우리가 분기적 계열화 이렇게 또 부르고 있어요. 복합적인 계열화, 이종 원료, 공정으로부터 동일 제품 계열 또는 동일 시장 계열에 집약하는 계열화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사행적인 계열화, 부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의 계열화 또는 보조적인 서비스를 향하는 기업의 계열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계열화 보니까 이같이 5가지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수평적, 분기적, 복합적, 사행적 계열화로 또 구분하고 있어요. 한 번씩 내용 쭉 살펴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한번 이해하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재밌게 만들었어요. 콩글로메리트 기업이 콩글로메리트 저도 잘 이런 용어가 있는지는 알지만 불러보는 건 많지 않아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합병 또는 매수에 의하여 상호 관련이 없는 이종 기업을 서로 다른 기업을 결합하는 기업 집중 형태로서 복합기업 또는 다종 시장 기업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글로메리트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마지막 정리하기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앞에서 1교시 때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있었고요. 범위의 경제가 있었죠. 범위의 경제.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3장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 규모 경제란 커지는 경우 여러분들이 재료를 구입해 오는데 10,000개를 구입할 때랑 1,000개를 구입할 때랑 구매하는 단가가 달라지잖아요. 10,000개를 구입하면 아무래도 판매업체가 좀 저렴하게 팔겠죠. 1,000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죠. 근데 삼성차 같은 데는 1,000대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재료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삼성차 같은 경우는 그 종업원들 스카우트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현대기아차하고 삼성차가 경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랑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질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가격은 높대. 그 대신 우리는 품질이 좋아. 우리는 중간에 장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한 번 타면 10년간은 까딱없어. 뭐 20만 킬로까지는 까딱없어. 뭔가 강조하는 게 삼성 자동차겠죠. 이해가나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와 삼성차가 경쟁한다는 것은 어떤 규모의 경제에서 달라진다. 범위의 경제는 앞서 설명했었지만 삼성전자하고 삼복컴퓨터도 제가 설명했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하고 김치냉장고 뭐가 있죠, 여러분들? 김치냉장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김치냉장고도 처음에 만든 업체가 만도기계라는 업체에서 만들었었어요. 만도기계에서
생각이 안 나네. 김치 냉장고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역시나 삼복 컴퓨터처럼 이 만두기계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는 그만큼 범위가 크고 규모 경제가 갖춰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만큼 성장 발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 범위 경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주면, 서울 사는 친구가 제주도 사는 친구한테 수박을 보내려고 그래요. 뭐 수박 맛있게 먹어라. 그 수박을 보내려고 그래.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라면 박스에다가, 이 라면 박스에다가 수박을 하나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라면 박스에 수박을 한 2개 집어넣으면 꽉 차겠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친구는 라면 박스에다가 수박을 2개 딱 넣어가지고 친구한테 보냈어요. 근데 B라는 친구는 라면 박스에다 수박을 2개 넣고 나니까 공간이 많이 생겨요. 수박을 넣고 나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에다가 또 사과를 또 추가시켰어요. 사과. 공간에다가. 사과를 넣고 나니까 공간이 또 생겨요. 거기다 뭘로요? 밤을 집어넣었어요. 밤. 추가시켰어요.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수박만 2개 달랑 보냈는데, B라는 친구는 수박도 2개 넣고 사과도 넣고 밤도 넣고, 그러니까 꽉 찼어요. 그러면 이 라면 박스 하나를 누가 더 알차게 보냈나요? 범위 경제 누가 알차게 했나요? A보다는 B가 더 알차게 제주도에 있는 친구한테 요 라면 박스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범위 경제의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모의 경제라든가 범위 경제를 활용을 잘 하게 되면 기업의 유지, 성장, 발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규모도 커져야 되고요. 그래서 재벌들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삼복 컴퓨터 같은 경우, 삼복 컴퓨터하고 오로지 컴퓨터 하나 팔기 위해서 매장을 놓지만, 이 김치냉장고 하나 팔기 위해서 매장을 하나 놓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매장 하나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숟가락 한 장 얹는 거고, 김치냉장고도 숟가락 한만 얹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규모경제, 범위경제의 차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성장 발전이 가능한지를 보려면 규모의 경제라든가 범위 경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큰 관찰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활용을 잘 하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활용 못한다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겪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대기업 라인에, GVC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청업체로. 하청업체 역할을 자칭해서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상으로 제가 제 3주차 1교시와 2교시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